제37편 라이온의 반격, 규칙의 경계를 넘나들다. 첫 번째 선봉대를 학살한 라이온은 시체 더미 속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유령이 되었다. 불타버린 마을을 거점 삼아 그는 홀로 거대한 야만족 군대를 상대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전쟁 방식은 왕도 기사들이 아는 그 어떤 교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사의 싸움이 아닌 늑대의 사냥이었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는 야만족의 보급부대를 노렸다. 밤의 어둠을 틈타 그는 소리 없이 적의 후방으로 침투했다. 그는 경계병의 목을 단검으로 베고 식량을 실은 마차에 불을 질렀다. 말들이 놀라 울부짖고 적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사이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비였다. 다음 날 아침 야만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잿더미가 된 식량과 동료의 차가운 시체뿐이었다. 그는 지형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좁은 협곡에 바위를 굴려 매복을 하고 깊은 숲속에 덫을 놓았다. 야만족 정찰병들은 그의 함정에 빠져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늪지대는 그의 정원이 되었다. 그는 야만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피해 짐승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길을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뒤를 잡았다. 야만족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냥터에 갇힌 사냥감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라이온의 반격은 규칙 위 경계를 넘나들었다. 기사들은 전쟁에서도 암묵적인 규칙을 지켰다. 포로를 잡고 정정당당한 전면전을 선호했다. 하지만 라이온에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는 우물에 독을 풀었고 적의 시체에 덫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야만족들의 미신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신을 공격했다. 그는 늑대 시체의 머리를 잘라 그들의 야영지 앞에 매달아 놓아 불길한 징조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의 존재는 야만족 군대 전체의 역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은 회색 악마라는 북부에서 라이온을 부르던 공포의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다. 단 한 명이 적. 하지만 그 한 명은 100명이 기사단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야만족들의 진군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들은 더 이상 약탈의 희열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노려보는 보이지 않는 눈을 위식해야 했다. 라이온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는 왕국의 군대와 합류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방식을 비난하며 방해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전쟁을 자신의 방식으로 끝낼 생각이었다. 며칠 동안의 유격전 끝에 그는 야만족 선봉대의 지휘관이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지휘관은 이 보이지 않는 유령을 잡기 위해 주력군과의 거리가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부 병력을 쪼개 수색대를 편성했다. 그것이 바로 라이온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적이 스스로 분열하고 고립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라이온은 수색대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들이 반드시 지나야 할 낡은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그는 강물 속에 잠수한 채 갈대 줄기를 통해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의 몸은 차가운 강물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끝낼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규칙도 명예도 없는 오직 생존만이 존재하는 그의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8편 부서지는 창. 마지막 일격의 순간 수색대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라이온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위로는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그는 땅의 진동을 통해 다리 위를 지나가는 적의 숫자와 무게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20명 남짓. 흩어진 선봉대를 이끄는 지휘관과 그의 정예병이 터였다. 수색대 전원이 다리 중앙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라이온이 움직였다. 그는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대신 물속에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낡은 기둥 아래로 헤엄쳐 갔다. 그의 허리춤에는 전투용 도끼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물속에서 도끼를 꺼내들어 온 힘을 다해 썩은 나무 기둥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물속에서 울리는 둔탁한 파열음. 다리 위에 야만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여 말을 멈추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기둥이 굉음과 함께 부러져 나갔다. 다리는 한쪽 균형을 잃고 그 위에 있던 기마들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흐악!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무거운 갑옷은 그들을 물 밑으로 끌어당겼고 허우적거리는 말들은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바로 그때 강물의 신처럼 라이온이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야만족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물속은 그의 또 다른 전장이었다. 그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법을 알았고 물속에서 상대의 균형을 빼앗는 법을 알았다. 학살이었다. 야만족들은 육지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은 라이온에게 목과 겨드랑이에 급소를 차례로 내어주며 붉은 픽거품을 물고 가라앉았다. 지휘관은 간신히 간기슭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던 라이온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지휘관은 겁에 질려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라이온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강물에 떠내려온 부러진 다리의 나무 파편, 길고 날카로운 창처럼 생긴 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마치 결승전의 재현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곳은 경기장이 아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시합용 창이 아니었다. 내 놈이 회색 악마였구나. 지휘관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라이온은 대답 없이 손에 든 나무 창을 던졌다. 창은 정확하게 날아가 지휘관의 가슴 갑옷과 투구 사이 보호되지 않은 목 부분을 깊숙이 꿰뚫었다. 지휘관은 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부서진 다리,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어진 부서진 창.
그것이 야만족 선봉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모든 것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라이오는 쓰러진 지휘관의 시체를 뒤로하고 그의 말을 끌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롤랑이 이끄는 왕국의 정예 기사단이 도착할 터였다. 그리고 그들은 야만족 주력군과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다. 라이오는 그 싸움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롤랑의 완벽한 기회와 명예로운 기사도가 이 진짜 전쟁터에서 과연 통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곧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무너진 왕국의 군대를 구원하는 영웅이 아닌 그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청소부의 역할이. 그는 차가운 북부의 바람 속에서 다가올 더 큰 전쟁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제39편 피로 물든 새로운 챔피언. 라이오는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영광도 누리지 않았다. 그에게 수여될 예정이었던 백작의 자귀와 남부의 광활한 영지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화려한 개선식과 귀족들의 축하 연회 역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허상일 뿐이었다. 그는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얻은 바로 그날 밤 왕도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그가 새로운 영지로 선택한 곳은 피와 죽음이 들끓는 진짜 전쟁터였다. 그는 부서진 다리와 시체들이 널린 강가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남아 있었다. 갑옷은 찌그러지고 찢겨 있었고 그의 살갗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붉은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쓰러진 야만족 지휘관의 시체를 뒤지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처럼 냉정하고 무감각했다. 명예로운 기사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 하지만 라이온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일부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가 지닌 물건들은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는 지휘관의 품 안에서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조잡한 그림과 알 수 없는 기호로 가득한 야만족들의 작전 지도였다. 라이온은 지도를 펼쳐들었다. 비록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전장의 언어를 읽을 줄 알았다. 굵은 화살표는 주력군의 진격 방향을, 작은 동그라미들은 약탈 목표 지점을, 그리고 해골 표시는 함정이 있는 곳을 의미했다. 그의 눈이 지도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좁고 긴 협곡. 그곳에 수많은 해골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굵은 화살표는 그 계곡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왕국군을 양쪽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라이온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손바닥처럼 훤히 보였다. 야만족들은 롤랑이 이끄는 정예 기사단이 명예를 중시하여 비겁한 우회로 대신 가장 빠르고 영광스러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롤랑이라면 분명 그렇게 할 터였다. 그는 라이온처럼 진흙탕 속을 기어 다니는 대신 태양 아래 가장 빛나는 길을 택할 것이 분명했다. 라이온은 지도를 품속에 쑤셔 넣었다. 그는 지휘관의 시체에서 아직 쓸 만한 단검과 마른 육포 주머니를 챙겼다. 그리고는 강가에 앉아 자신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위원이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지 않았다. 그는 강물의 상처를 헹궈 흙과 피를 씻어낸 뒤 품에서 꺼낸 조잡한 바늘과 힘줄로 찢어진 살을 직접 꿰매기 시작했다. 마취도 없이 맨살을 꿰매는 고통에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고통은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상처를 모두 꿰맨 그는 마른 육포를 질겅질겅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챔피언. 왕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왕도의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그는 여전히 비겁한 야만인이자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이 진흙탕 속에서는 그의 모든 기술과 본능이 정의였다. 그의 잔인함은 효율성이었고 그의 교활함은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왕도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보다 시체의 더미 위로 떠오른 차가운 달빛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피로 물든 새로운 챔피언이었다. 그의 왕관은 강철 투구였고 그의 옥좌는 시체 더미였으며 그의 영지는 이 끝없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비록 그 왕국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롤랑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야만인과 내통한 배신자로 몰아세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왕국의 가장 뛰어난 기사들이 죽음의 계곡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라이온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스쳤다. 그는 그들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있다. 그는 롤랑의 군대가 함정에 빠지기 전에 야만족들에게 더 큰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어야 했다. 그들이 함정을 발동시킬 여유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장부, 주력군이 있는 곳을 직접 타격해야 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혼자서 수만의 대군을 상대하겠다는 발상. 하지만 라이온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 본능을 믿었다. 그는 품속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휘관에게서 빼앗은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표는 이제 죽음의 계곡, 왕국의 정예 기사단이 맞이할 파멸의 무대였다. 피로 물든 챔피언은 더 많은 피를 보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제40편, 축배가 아닌 전쟁의 뿔피리. 라이온이 북부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전쟁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왕도에서는 마침내 정예 기사단의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왕궁 앞 거대한 광장은 왕국의 모든 명예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 각 가문이 문장이 새겨진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완벽하게 닦인 갑옷과 투구는 아침 햇살을 받아 강철의 숲처럼 빛났다.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왕국의 가장 젊고 용맹한 기사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기사단장 롤랑이 서 있었다.
그는 패배의 상처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의 백금 갑옷은 이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는 바위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말 위에서 자신을 선망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하들을 향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는 왕국의 창이다. 우리의 심장은 강철이며 우리의 신념은 불꽃이다. 저 미개한 야만족들이 감히 우리의 땅을 더럽히고 우리의 백성을 해쳤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나의 용맹한 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이름으로, 왕국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사하자. 롤랑의 연설에 기사들은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과 다가올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다. 대회에서 증명된 왕국 최강의 기사들이 완벽한 지휘관 롤랑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쳤다. 그 어떤 적이라도 그들의 정면 돌격 앞에서 버텨낼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은 라이온의 승리를 잊고 있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다. 그들에게 라이온의 승리는 비겁한 속임수이자 대회의 오점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에서는 그런 장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진짜 전쟁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정당당한 힘과 완벽한 기회가 빛을 발할 진정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옥좌에 앉은 왕과 재상을 비롯한 귀족들이 성벽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민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꽃을 던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전쟁 서사시의 한 장면 같았다. 마침내 출정을 알리는 웅장한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축배의 소리가 아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비장한 뿔피리 소리였다. 정의의 기사단은 한 치위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형을 갖춘 채 육중한 말발굽 소리로 왕도를 울리며 북쪽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철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장엄하고 위압적이었다. 왕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상이 그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저들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너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왕은 대답 대신 텅 빈 경기장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라이온이 롤랑을 진흙탕 속에 처박았던 바로 그 자리를. 때로는 가장 빛나는 강철이 가장 먼저 부러지는 법이지. 왕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정예 기사단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가장 넓고 빠른 길을 따라 북으로 또 북으로 향했다. 그들은 정찰병을 보내는 기본적인 경계조차 소홀히 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야만족 주력군과 정면으로 부딪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분쇄하는 영광스러운 그림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에 놓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죽음의 계곡으로 향하는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축배를 기대하며 울려 퍼졌던 전쟁의 뿔피리는 이제 곧 그들의 귀에 장송곡으로 들리게 될 터였다. 왕국의 가장 빛나는 희망이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힘차게 행군하고 있었다. 제41편 북부의 야만족 국경을 넘다. 왕국의 북쪽 끝 회색 산맥이 칼날처럼 하늘을 찌르는 곳. 그곳은 문명의 끝이자 야만의 시작이었다. 바람 소리조차 늑대의 울음처럼 들리는 척박한 땅. 왕도의 화려한 축제가 절정에 달해 있던 바로 그 시각, 이 얼어붙은 땅에서는 거대한 아귀가 꿈틀대고 있었다. 북부 야만족의 대족장 강철 이빨 크라코스는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 남쪽을 향해 이글거리는 윤을 빛내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싸움의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덥수룩한 턱수염에는 적들의 말라붙은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수만 명의 야만족 전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집결해 있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과 약탈에 대한 광기로 번뜩였고 그들이 내뿜는 야만적인 열기는 얼어붙은 대지마저 녹여버릴 듯했다. 남쪽 놈들은 지금쯤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술잔치나 벌이고 있겠지. 크라코스가 으르렁거리듯 말하자 그의 북관들이 개걸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나약한 왕은 기사들을 모아 창노름 따위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족장님. 우리의 선봉대가 이미 놈들의 국경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크라코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십 년간 분열되어 있던 북부의 모든 부족을 힘과 공포로 통일한 위대한 정복자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표는 저 따뜻하고 풍요로운 남쪽 땅을 짓밟고 왕도의 옥좌에 자신의 피 묻은 도끼를 내려찍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수년간 왕국의 동태를 파악해왔다. 왕국의 가장 강한 기사들이 모두 수도에 모여 마상 창시합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놀이에 빠져있는 지금이야말로 놈들의 심장을 찌를 절호의 기회였다. 선봉대를 괴롭히는 유령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었나? 크라코스가 묻자 한 북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도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우리의 보급로를 끊고 정찰병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회색 악마가 돌아왔다는 불길한 소문이. 닥쳐라. 크라코스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고작 유령 따위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저 남쪽의 심장이다. 설령 진짜 악마가 나타난다 해도 나의 강철 이빨로 그놈의 목을 물어뜯어 줄 것이다. 그의 포효에 야만족 전사들은 다시 한번 광적인 함성을 내질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국경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바람 성체였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수백 년간 북부의 침략을 막아온 왕국의 첫 번째 방패였다. 그곳에는 왕국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제1기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야만족들의 공격은 해가 저물녘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롤랑이 아는 공성전과는 전혀 달랐다. 정교한 공성 무기나 치밀한 전략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짐승 같은 파괴 본능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화살을 퍼부었고 수백 개의 조잡한 사다리를 성벽에 걸쳤으며 거대한 통나무를 든 거인 전사들이 성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바람 성체의 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의 검술은 야만족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그들의 규율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들의 용맹은 끝없이 밀려오는 야만족의 파도 앞에서 서서히 침식되어 갔다. 한 명을 베어 쓰러뜨리면 3명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들의 검은 적의 피로 무뎌졌고 방패는 적의 도끼에 쪼개져 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성문의 한쪽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크라코스는 도끼를 치켜들고 가장 먼저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뒤를 따라 굶주린 늑대떼처럼 야만족 전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성 안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기사들의 질서정연한 방어선은 무너졌다. 싸움은 이제 백병전, 아니 학살로 변했다. 야만족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가차없이 죽였고 항복하는 자들의 목을 베었다. 그들의 싸움에는 명예나 자비가 없었다. 오직 약탈과 사륙의 쾌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1기사단장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크라코스의 도끼에 투구째 머리가 쪼개졌다. 그의 죽음과 함께 바람 성체는 함락되었다. 수백 년간 왕국의 국경을 지켜온 첫 번째 방패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크라코스는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의 부족 깃발을 내걸었다. 불타는 성체의 불빛이 그의 잔인한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그는 저 멀리 남쪽 평화에 잠겨있을 왕도를 향해 조소했다. 국경은 넘었다. 이제 그들의 앞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왕국의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제42편 왕의 기사단 긴급 소집령. 북부 국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왕도의 즉각적인 공황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제의 영웅들을 칭송하며 환호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왕은 밤샘 회의 끝에 왕국에 주둔한 모든 기사단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왕국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른 롤랑과 그의 정예 기사단이 있었다. 영무관은 출정을 준비하는 기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종들은 분주하게 갑옷을 나르고 무기를 손질했으며 마부들은 최상의 전투마들을 골라내느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정예 기사단만큼은 놀라울 정도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왕국 최강의 젊은 피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자신들의 진정한 무용을 떨칠 기회가 왔다는 자부심과 흥분이 가득했다.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군. 저 미개한 놈들에게 기사도의 무서움을 보여줄 때가 왔어. 16강전에서 라이온에게 잔혹하게 패배했던 광전사 에드가가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듯 거칠게 외쳤다. 그의 주변에 있던 다른 기사들도 동조했다. 그래, 창노름에서나 통하는 비겁한 장괴는 이제 끝이다. 진짜 전쟁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신성한 무대지. 롤랑 단장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의 완벽한 돌격 한 번이면 저 오합지졸들은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들은 라이온의 존재를 애써 지우려 했다. 라이온이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싸움 방식은 그들이 믿는 질서정연한 세계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방식, 즉 명예롭고 정정당당한 힘의 대결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롤랑은 그런 부하들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라이온에게 당한 패배의 상처는 아직도 쓰라렸지만 이처럼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최정예 기사단을 보니 꺾였던 자신감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완벽한 기사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라이온이 남긴 불길한 그림자를 왕국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밤새도록 작전 지도를 연구했다. 그는 야만족들이 바람 성체를 함락시킨 후 다음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목인 죽음의 계곡에서 그들을 요격할 계획을 세웠다. 일부 신중한 지휘관들은 계곡에서의 매복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우회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롤랑은 단호하게 그 의견을 묵살했다. 우리가 왜 숨어야 하는가? 우리는 왕국의 정예 기사단이다. 저들은 우리가 두려워 숨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찔러 가장 빠르고 대담한 길로 나아가 정면에서 그들을 분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사의 길이며 가장 명예로운 승리의 방식이다. 그의 결정에 젊은 기사들은 열광했다. 겁쟁이처럼 숨어 다니는 것은 라이온 같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언제나 태양 아래 가장 빛나는 길을 걷는 법이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정의 날이 밝았다. 왕궁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정예 기사단의 의용은 실로 장엄했다.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정렬된 대열, 아침 햇살에 빛나는 수백 개의 투구와 창날, 그리고 각가문이 자부심을 상징하는 화려한 깃발들. 그들은 마치 전설 속에서 걸어 나온 영웅의 군대 같았다. 왕의 축복과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그들은 전쟁의 뿔피리 소리와 함께 북쪽을 향한 행군을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야만족들이 파놓은 거대한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왕의 기사단은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왕국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왕국의 가장 뼈아픈 실수를 증명하기 위한 비극적인 소집령이었다.